살면서 한두 번쯤 나 이러다 벌 받을라 할 만한 행동을 해보셨죠? 안 해봤다면 정말 다행인데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내뱉는데 진짜로 하늘이 또는 신이 노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를 벌 주려고 눈앞에 딱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220년 호라즘이라는 나라에서. 이 호라즘이 당시 초원에서 떠오르던 몽골 제국을 열받게 했거든요. 몽골이 먼저 사이좋게 지내자면서 낙타 500마리, 비단 이런 거 선물로 보내왔는데 더 잘 지내기는커녕 사신을 아예 죽여버렸죠. 감히 칭기즈칸이 보낸 사신들을 죽인 거예요. 이래서 살면서 분위기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임자를 몰라보고 막 대했다가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는데 그냥 선물 거절하는 걸로 끝내지 왜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 물론 그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칭기즈칸이 듣보잡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 잘못 봐도 정말 한참 잘못 본 거죠. 얼마 후 칭기즈칸이 60만 대군을 몰고, 60만이 좀 과장이긴 하겠지만 60만 대군을 몰고 호라즘으로 쳐들어옵니다. 북한을 정복한 칭기즈칸이 연단에 올라가서 한마디 합니다. 너네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이 나를 보낸 거다. 그 증거가 뭐냐고? 그 증거가 바로 나다. 만약에 니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를 보내지도 않았겠지. 칭기즈칸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신이 보낸 사자라고. 이 이후에 칭기즈칸이 호라즘을 아주 잿더미로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 유럽까지 진출하는데, 유럽에서는 특히 이 칭기즈칸은 정말로 지옥에서 보낸 저승사자였죠. 가는 곳마다 차라리 신에게 직접 벌받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 몽골군이 무자비하게 정복 사업을 펼치는데, 이들의 성공 비결이 뭐였는지, 이들의 전술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골군의 특징 한두 가지를 설명을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규칙 전술, 고정관념을 깨는 전략. 요즘으로 치면 그 UFC 이종격투기 가 처음 나왔을 때 규칙이 무규칙이었죠. 물론 지금은 스포츠가 됐기 때문에 나름의 규칙이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격투기였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몽골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나서면 처음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정면 대결을 일단 피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치고 빠지기 전술을 주로 쓰죠. 몽골군의 주력 부대는 말탄체로 화살로 주로 공격하는 군기병이라고 하죠. 이 군기병이 주력 부대였는데 가까이 와서 활을 무지하게 쏘고 바로 등을 보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와서 공격하고, 이 치고 빠지기 전술, 이런 전술을 폈는데 이 유럽인들한테는 그게 그 당시 상식에 좀 안 맞았죠. 양쪽이 다 보이는 데서 모여서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벌여서 승패를 가리는 뭐 이런 거였다면, 이 몽골군은 좀 싸우는가 싶더니 바로 등을 보이면서 사라져버리거든요. 일단 등을 보이면 그냥 그건 적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 몽골군은 전투 중에 등 보이고 도망가는 거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전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화살을 막 쏘면서 도망가죠. 그렇게 뒤돌아서 등 보이면서 쏘는 기술. 자, 이거를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왜 파르티안 샷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쏘는 거 당시 유목민족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방식인데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은 아니죠. 우리 민족도 따지고 보면 유목민족에서 비롯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 치고 빠지기 전략. 이걸 하려면 기동력이 좋아야겠죠. 자, 그럼 이제 빨라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보면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크죠. 빠르고. 근데 이런 말이 아니었죠. 몽골군이 타고 다니는 말은 이런 조랑말 같은 거, 우리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키도 작고 다부져 보이긴 하는데 달리기도 느려요. 이런 말들을 주로 탔던 몽골군이 어떻게 기동력을 확보했느냐? 보통 이 몽골군 병사가 한번 전쟁에 나서면 한 병사당 한 3마리에서 5마리를 거느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지치면 말 갈아타는 거예요. 중간에 전투하다 잃어버려도 예비로 또 말이 몇 마리가 더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리려고 할 때는 달릴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이 또 지구력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오가면서 전투를 하기에는 정말 적절한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몽골군의 전술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르티안 샷, 그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살펴보려면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로마가 항상
주위에 국경지대 야만족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동쪽, 지금의 이란 땅이죠. 이 고대 이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운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에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나라였는데 이 파르티아가 로마하고 전투할 때 썼던 이 활쏘기 전법, 그게 이 나중에 몽골군 유목민들이 썼던 활쏘기 전법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름이 유래가 된 겁니다. 카레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레 지방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터키 하란 지방인데 이 카레에서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전투가 있는데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 중에 하나죠.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크라수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죠. 로마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라고 해서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죠. 나머지 두 사람이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인데 이 크라수스는 나머지 두 사람하고 동맹 관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돈은 제일 많았죠. 그런데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뭔가를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군사적인 업적을 이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를 손봐줘야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의 허가도 없이 자기가 군대를 그냥 마음대로 부려서, 물론 그 정도의 권력이 있었으니까 파르티아로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는데 이 파르티아가 워낙 이 로마 군대가 강력하고 거기에 비해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막으로 유인을 해서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치고 빠지기 작전을 벌이는데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도망가면서 뒤돌아서 활을 쏘는 거, 이거를 적절하게 아주 잘 활용을 해서 로마군한테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크라수스가 이 카레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하고 자기도 죽게 되죠. 파르티아가 이 크라수스를 모욕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 입을 벌려서 금 녹인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죽였다, 뭐 이런 또 전설이 있는 그런 전투인데 이 전술이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 이후로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거를 이 13세기 몽골군이 자유자재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도 유목민 출신이었거든요.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이러한 활쏘기 전법을 처음 보였을 때는 말에 등자라는 게 없었어요. 이 등자가 뭐냐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건데, 이게 말 탈 때 여기다 발 넣고 딱 올라타죠. 올라탄 다음에는 기수가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이게 없었어요. 이것도 없이 그냥 다리의 힘만으로 말의 배에다가 딱 다리를 붙여서 고정시키고 그 상태로 고삐를 안 잡고 활을 쐈던 거예요. 말 등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드리는 설명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말 등자가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더 나아가서 인류사를 바꾼, 뭐 거의 바퀴나 뭐 인쇄기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혁명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등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기병이라는 거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다고 해요. 동양에서 먼저 이게 발명이 됐다는 설이 유력하고 그게 점차 유럽까지 전해지는데, 이 등자가 딱 있으니까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타격을 할 수가 있죠. 말로 막 달리는 그 힘을 이용해서 칼을 한 방 찌르더라도 그 효과가 아주 배가가 됐죠. 그러면서 창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병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게 유럽의 기사 계급으로 발전이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등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쟁사의 아예 흐름을 바꾼 그런 아주 사연 있는 발명품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몽골군이 주로 쓰던 전법, 선회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까지 이렇게 싹 와서 막 화살을 퍼부면서 다가오다가 싹 빠지면서 뒤로 도망가면서 활을 쏘죠. 그리고 얘는 맨 앞에 있던 애가 맨 뒤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그 다음 병사가 와서 또 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가면서도 뒤로 돌아서 활 쏘죠. 그러니까 총으로 따지면은 기관총 쏘듯이 쉬지 않고 계속 퍼붓는 거예요. 병사 한 명이 한 60발 정도를 쏠 수 있었고 1시간 동안 적을 향해서 활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파르티안 샷을 무지하게 날린 거죠. 이게 몽골군이 아주 자주 사용하던 그런 전법이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은 가짜로 후퇴했다가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 뭐 위장 후퇴 전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몽골군이 초원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자주 쓰던 그런 전술인데, 일단 소규모 부대가 와서 적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적이 응전을 할 텐데 이때 조금 싸움하는 척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적들은 얘네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구나 하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적의 포메이션이 길게 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뭉쳐있을 때보다 굉장히 취약점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인을 해서 미리 이 몽골군이 약속한 장소까지 몰아오게 되면 기다리고 있던 부대가 갑자기 측면에서 나타나서 공격을 퍼붓고, 그때 맞춰서 앞에서 도망가고 있던 이 부대들도 뒤돌아서 같이 협공을 해서 적을 무찌르는 이런 방식, 요것도 몽골이 자주 쓰던 전법인데, 특히 1123년 몽골군의 제베와 수부타이 장군이 킵차크 투르크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맞닥뜨렸을 때, 지도를 보면 여기 드네프르 강을 따라서 계속 저 위에까지 가서 칼카강, 이 깊숙한 곳까지 적을 유인해 왔고, 몽골 주력 부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다 몰살을 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림.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파비안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적을 만나면 아예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위장 후퇴 전술은 그냥 조금 싸움을 하다가 도망가는 거라면, 이거는 아예 적에게 전면전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적이 야전에서 대규모로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거나 공성전에 대비해서 아주 튼튼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뭐 물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위에는 서성대면서 공격할 것처럼, 그러다 또 정면 승부 피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시간이 갈수록 적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거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계를 풀자니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몽골군이 완전히 물러갔나 싶어서 방어망을 조금 느슨하게 풀면 그때 다시 몰려와서 공격하는 이런 전술, 이걸 파비앙 전술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파비앙 전술 또는 파비우스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파비우스 전술은 또 어디서 유래가 됐냐,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 자, 그래서 나온 김에 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원래는 로마 시대 파비우스라는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었죠. 로마는 당시 육상 세력이었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포에니 전쟁이었죠. 포에니 전쟁에서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 하니발, 이 하니발이 2차 포에니 전쟁 때 활약한 사람인데, 무려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오죠. 완전히 로마군은 혀를 찔립니다. 그러면서 연전연패를 해요. 로마 제국 여기저기가 쑥대밭이 되는데, 원로원에서 안되겠다 싶어서 이 파비우스 막시무스, 당시 집정관이었던 이 사람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앉혀서 하니발과 싸우게 하는데, 이 파비우스가 딱 보니까 정면 승부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니발 군대의 특성을 잘 알았던 거죠. 일단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원정군이고, 그렇다 보니 보급부대가 중요한데, 시간이 갈수록 보급로가 본국에서 멀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 카르타고군이 불리하죠. 그걸 간파한 이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카르타고에게 싸움할 기회를 아예 안 줍니다. 잠깐 깔짝깔짝 싸우다가 골짜기로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이런 식량은 전부 다 태워버리고 숨어서 안 나와요. 자, 카르타고군은 굉장히 불리하죠. 빨리 이 전쟁에서 승부를 내고 로마를 지배하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카르타고군은 점점 지쳐가고 사기는 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로마 시민이나 이 원로원에서도 또 못 기다려요. 아니, 지금 싸우라고 내보냈더니 싸움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외국 군대가 저러고 우리나라 땅을 짓밟고 다니는데 언제 싸우냐 해서 오히려 이 파비우스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비우스를 잘라버려요. 실각을 시키고 다른 장군을 써서 그제서야 정면 대결을 벌이는데, 오히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아주 신났죠. 그때 이 하니발이 또 무참하게 로마를 짓밟습니다. 칸나의 전투가 바로 그것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파비우스를 다시 불러와요. 네가 옳았구나 해서 이 파비우스가 지연작전을 벌여서 결국은 하니발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파비우스 전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몽골 군도 13세기에 와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죠. 이걸 뭐 알아서 그랬다기보다 몽골군은 원래부터 이런 작전을 많이 썼던 사람들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참고로 이 파비우스 전략이 유럽에서는 그 뒤 전쟁에서 몇 번 활용이 됐는데, 가장 유명한 게 나폴레옹이 러시아 한번 혼내주겠다고 쳐들어갔다가 러시아가 도시를 아예 비워버리고 계속 뒤로만 후퇴하죠.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 지연작전을 벌입니다. 나폴레옹 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역사의 교훈을 못 얻었는지 20세기 들어와서 히틀러가 똑같은 짓을 하죠. 러시아를 또 똑같이 침공했다가 그때도 먹혔던 게 바로 이 파비우스 전략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이중 포위 작전. 칭기즈칸이 포위 전술도 종종 활용했다고 해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가운데 적을 몰았고 그 주위를 완전히 삥 둘러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완전하게 포위한 건 아니에요. 한쪽은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뚫어 놓습니다.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몰이를 해서 한쪽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를 길목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길목으로 모일 때 거기서 대대적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적은 공포에 질려서 기강이 무너지고 무기 버리고 도망가기 바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1241년 헝가리에서 벌어진 모치 전투에서 아주 제대로 효과를 본 그런 전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위 작전을 하려면은 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적보다 일단 숫자가 많아야 전체를 삥 둘러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몽골군이 보통 적보다 군사가 더 많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커버했느냐? 기동성이죠. 기동성. 워낙 이 궁술과 기동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도 이러한 포위 작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골군 하면 아주 잔인무도하고 무식한 뭐 약간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군의 전술을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작전을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닌데 너무 기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 한 편 더 편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